안녕하십니까. 그 밸류에이션 과정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4강까지 하고 오랜만에 지금 5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 4강 때는 그 PER 산식에 있어서 어떤 주가를 사용하나까지만 도입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뒷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얘기할 때 PER이라 하면은 주당 순이익, 즉 EPS와 주가의 관계입니다. 주가를 EPS로 나눈 것이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그 분모에 해당하는 주가를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그 분자에 해당하는 EPS를 말씀드릴 텐데, EPS는 말 그대로 주당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것이죠.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이것을 계산할 때는 굉장히 많은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증권사마다 상당히 그 다른 산식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너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단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EPS에 있어서 우리가 회계적으로 아마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 들어가 있는 EPS, 그러면은 분모에 해당하는 주식수는 보통주 주식수를 아마 사용할 테고요. 분자에 있는 단기순이익에서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뺀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건 이론적인 것이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분모에 들어가는 주식수에 있어서 우선주를 포함할 건지 여부, 그리고 자사주를 포함할 건지 여부, 그리고 우리 앞에서 그 주가에 있어서는 수정주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수정주가라는 개념은 기업체들이 액면 분할을 하거나 무상증자 혹은 유상증자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권리락이 존재하죠. 그럼 주가에 단절이 생겨버리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런 단절이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단위당 액면이 5,000원짜리인 거를 500원으로 분할하게 되면은 주가가 10분의 1로 떨어지는데 실제로 수익률이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수익률 계산하기 위해서 액면 분할 안 한 것처럼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과거를 역산하는, 이게 이제 주가 개념에서의 수정주가 개념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수정계수였는데, 그러면 주가의 수정주가 개념과 대응하는 것이 EPS를 계산하기 위한 주식수에 있어서 수정계수에 해당합니다. 즉 주당 순이익 또한 주가에서의 수정계수를 반영한 것처럼 똑같이 주당 순이익도 그 계수가 적용이 된 EPS냐, 즉 수정 주식수냐 수정하지 않은 주식수냐의 개념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업체별로 희석 주식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주 인수권 혹은 스탁옵션 등으로 인해서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가정하면 주식수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당연히 행사한다라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그것이 반영된 주식수로 고려해야 되는, 이게 바로 이제 희석 주식수의 개념이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요인들이 우리가 계산할 때 실무적으로 EPS의 주식수에 어떤 주식수를 하느냐가 정의가 실제로 실무 과정에서 많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뒤에서 우리가 이제 BPS를 말씀드릴 텐데, 이거랑 대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단기 순이익이라는 개념은 특정 기간을 염두에 둔 플로우 개념입니다. 우리가 결산기,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1년이라는 기간이 전제가 된 겁니다. 반기 실적은 1월부터 6월 말까지라는 6개월이 전제가 된 거고, 분기 실적은 3개월의 실적을 염두에 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플로우 개념의 실적에 대응하는 주식수가 되려면 그 기간에 평균 발행 주식수가 계산이 돼야 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BPS라는 주당 순자산이라는 개념은 스탁의 개념입니다. 특정 시점에서의 순자산을 주식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때는 특정 시점에 해당하는 주식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기만 발행 주식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BPS를 계산할 때는 그 산정 기준의 특정 시점에 해당하는 기말 발행 주식수가 대응이 돼야 되는 것이고, EPS는 그 순이익에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평균 발행 주식수가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한마디로 요약시키게 되면은, 결국 EPS에 대응하는 주식수는
평균 발행 주식수인데 여기에 또 수정 주가에 대응하는 수정 평균 발행 주식수라는 개념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FN 가이드나 YG FN의 데이터를 이용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주식수를 다운받으려고 할 때, 접근하려고 할 때 보면은 그냥 발행 주식수만 있는 게 아니라 평균 발행 주식수냐 기말 발행 주식수냐 구분되고, 여기에 수정 평균 발행 주식수냐 아니면 그냥 평균 발행 주식수냐에 대한 항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개념 없이 그냥 이용하게 되면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또 한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선주를 포함할 거냐 포함하지 않을 거냐, 자기 주식을 포함할 거냐 포함하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주도 있는 회사, 자기 주식이 있는 회사, 그 다음에 기중에 주식수 변경이 있었던 회사, 혹은 유상증자, 무상증자로 권리락 등에 있어서 수정 개수가 있었던 회사 등 경우 보면은 이 수정 평균 발행수를 선택했느냐, 그냥 평균 발행수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몇십 퍼센트의 차이가 나올 수 있고, 그 결과는 EPS에도 몇십 퍼센트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아무리 잘했다 손치더라도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20, 30% 이상의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산식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은.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은 경우에는 이미 계산된 수치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 SI 관점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FN 가이드가 계산한 값, YGFN이 계산해 준 값. 아마 여러분들은 각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거, 아니면 또 펀드 매니저들이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결과치를 이용해야 될 경우, 저들은 어떤 기준으로 했을까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상이한 경우도 간혹 아마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히 알고서 비교를 하게 되면 여긴 이런 기준으로 했구나, 저긴 저런 기준으로 했구나, 우리는 이런데, 따라서 우리는 적정하게 평가받으면은 이게 적정할 것 같은데 라는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했을 때 좀 더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EPS를 계산할 때 분자에 해당하는 단기수니까 이제 분모에 해당하는 주식수 중에서 주식수를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분자에 해당하는 이익은 어떤 이익을 쓸 것이냐. 회계적으로는 손익계산서의 마지막에 있는 단기순이익이지만,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익의 질과 양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때 양의 개념은 특정 시점, 그리고 그 이후에 성장성이었고, 질의 개념은 거기에 이익의 내용이 어떠냐, 변동성이 어떠냐, 신뢰성이 어떠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 이익의 내용에는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이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지속적이지 않은 이익은 발라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수정 단기 순이익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비경상적 일시적 손익을 제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과연 어떤 항목을 비경상적 일시적 이익이라고 정의해야 될 것이냐. 결국 미래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을 이익들을 이제 발라내는 이런 과정이 이제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가 재무제표를 개별 재무제표를 쓰느냐, 연결 재무제표를 쓰느냐에 따라서 연결 재무제표를 쓸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배주주 입장에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고, 주가라는 것은 지배주주 입장에서 형성된 가격인 만큼 단기순이익 또한 지배주주 귀속 단기순이익을 써야 되겠죠. 이와 함께 또 이익에는 단기의 이익, 그리고 내년 1차년도 예상이익, 2차년도 예상이익, 또 과거의 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보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분석자를 이용하실 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심플화된 표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FI0, 그리고 FI1, FI2라는 표현을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때 FI라는 것은 fiscal year, 즉 결산기를 연도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비되는 게 CY, 캘린더 이어랑은 대비됩니다. 우리가 보통 달력을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캘린더 이어죠. 기본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연도라고 한다면, 기업체별로 이제 결산월이 다 다를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많은 기업이 12월 결산이긴 하지만, 만약에 3월 결산이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은 4월 1일부터 다음에 3월 31일까지가 한 회계연도가 됩니다. 이때 이것이 FI가 되는 것이고, FI 제로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바로 직전 결산연도의 확정 실적입니다. 그리고 FI1 그러면 1차 년도의 예상 실적이 되는 것이고, FI2 그러면 2차 년도의 예상 실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전 연도 2019년 8월이다 라고 가정한다라면은 2019년 8월의 입장에서 FI 제로 그러면 바로 직전 결산 연도의 확정 실적 언제 있겠습니까? 바로 2018년에 확정 실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FI 1 그러면은 아직 확정이 안 된 1차 년도 예상 실적, 즉 FI 1이 되는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 FI 2 그러면 2020년 예상 실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과거의 실적을 언급할 때 물론 FI-1이라고 표시하면은 2017년 예상 실적이 될 것이고, 12개월 트레일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지금으로부터 역산해서 과거 12개월치의 실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Q 트레일링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역산해서 4개 분기의 과거치 실적이 되겠죠. 그러면 가정을 해서 2019년 8월이다라고 하면은 확정된 과거치는 언제겠습니까? 2019년 1분기, 2분기, 2018년 3분기, 4분기 이렇게 2018년 3분기, 4분기, 2019년 1분기, 2분기 합한 4개 분기가 4Q 트레일링이 되겠죠. 그 트레일링이라는 개념이 과거라면 이거에 대응되는 앞으로의 개념 포워드입니다. 그래서 4Q 포워드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부터 확정되지 않은 4개 분기의 예상 실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2019년 8월 기준으로 하면 아직 2019년 3분기 실적은 확정이 안 됐죠. 그러면 2019년 3분기, 2019년 4분기,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 이렇게 4개 분기가 4Q 포워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12개월 포워드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에 12달의 전망치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개념 하에서 이제 각종 자료를 보시면 될 것이고, 이 개념은 뒤에서 이제 사례 혹은 분석을 위한 예시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제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PER이라는 투자 지표는 기본적으로 상대평가 툴입니다. 이 뒤에서 말씀드릴 EBITDA나 PBR도 다 상대평가 툴입니다. 상대평가 툴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상대되는 게 이제 절대평가 툴과 대비되는데, 절대평가 결과는 절대적으로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얼마야 라는 수치가 나오는 것이고, 상대평가는 그 회사의 멀티플을 구한 다음에 이 회사의 비교 대상과 비교해서 얘가 싸냐 비싸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 비교 대상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비교 기업, 그럼 이제 그 피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회사를 시장 평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한국 주식시장의 평균 PR이 몇 배냐, 미국 주식시장의 평균 PR이 몇 배냐, 일본은 어떠냐 등에 대한 이제 시장 평균 개념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기업이 속한 업종, 이 기업이 반도체에 속해 있다. 그러면 그 기업과 반도체에 속한 다른 기업들의 평균과 비교하고, 이 기업체가 유통업체에 속해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은 다른 유통업체들의 평균과 비교하는 그 업종 평균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 비교 대상, 피어든 시장 평균이든 업종 평균이든 다 2개 이상의 복수 기업입니다. 그럼 그 2개 이상의 복수 기업의 평균은 어떻게 구할까? 라는 거에 혹시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니실 때 이제 평균이라는 것을 공부하셨죠? 이 평균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다양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같은 가중치로 평균하는 바로 단순 평균의 개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구성원들의 가중치가 달라질 수 있죠. 가중치가 반영되는 가중평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제일 크죠. 즉 실적을 분석하든 주가를 분석하든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우리 시장 전체의 시장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종합주가지수, 즉 코스피 지수는 가중평균 방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전체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코스피 지수에 30%의 영향을 미칩니다. 이 방식이 바로 가중평균 방식입니다. 만약에 단순 평균을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30%의 가중치가 아니라 여기에 100개 종목이면은 100개 종목 중에 한 개인
1%의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실제로 1%는 아니죠. 100개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또 그거 말고 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구성원의 종목들을 순서대로 쭉 세워놓고 제일 가운데 거를 평균으로 보는, 이게 바로 이제 중간값 방식이 있습니다. 이 각각에 따라서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삼성전자를 투자할 수도 있고 코스피의 작은 종목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벤치마크 지수로 만약에 삼성전자를 시가총액 가중치로 평균한다,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전제는 나는 시가총액 큰 거에 그 가중치만큼 투자할 거야 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벤치마크 지수가 뭐 코스피 200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경우에는 가중치만큼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벤치마크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중평균 방식이 적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어떤 종목이든 관계없이 수익률이, 절대적인 수익률이 중요해 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빼고 작은 거를 투자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순 평균 방식이 더 적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중 평균이든 단순 평균이든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중 평균 방식은 시가총액이 큰 것에 가중치에서 절대적으로 영향받는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단수 평균 방식을 쓰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구성원은, 그래서 단수 평균을 나는 구성 종목의 PR의 평균을 쓸 거야 라고 정의를 해버린다면, 그 중에서 한 개의 종목의 PR의 극단치가 존재할 경우, 예를 들어서 주가보다도 EPS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아버리면 PR이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극단치에 의해서 단순 평균값이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난 그게 아니라 단순 평균을 주가의 평균을 EPS 평균으로 나눠서 쓸 거야 라고 해버린다면, 그러면 EPS가 마이너스인 종목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또 정의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또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중간값에 해당되겠죠. 아주 적자로서 계산할 수 없는 종목, 아니면 극단치가 존재하는 이런 종목이 있을 경우 평균치 값은 왜곡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놓고 난 제일 가운데를 평균을 쓸래. 즉 아웃라이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왜곡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단순 평균, 가중 평균, 중간값을 말씀드리면서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 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평균을 쓰려고 할 거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또 이 평균에 적용될 수치의 이제 소스가 어디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달라집니다. 이 시장 평균, 업종 평균, 굉장히 종목들이 많죠. 그 종목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예상치를 내가 쓴다. 그러면 내가 예상치를 어디서 접근하냐에 따라서 평균값은 소스가 달라집니다. 이 자료에서 이제 IBES, 요것은 탐슨 로이터에서 제공하는 미래 전망치, 즉 컨센서스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FN 가이드, YGFN, 이제 요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회사이긴 하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했던 이용자들 때문에 각각의 지금 데이터는 달리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어떤 그 전망치 소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유니버스다라고 하면은 각 증권사마다 리서치 센터가 있죠. 그 리서치 센터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고 있는 대상, 흔히 얘기할 때 커버리지라고 합니다. 각 증권사마다 커버리지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종목수들이. 그리고 또 같은 종목이라도 전망치가 다를 수 있을 것이고, 각 증권사에서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을 기준으로 한 평균값, 이걸 이제 시장에서 흔히 유니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평균의 정의, 그 다음에 이 평균에 산정되는 데이터들이 어디서 어떻게 조달됐느냐, 소스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증권사마다 그 산식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나 다를까의 하나의 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케이스인데요. 삼성전자 순이익이 뭐 과거치긴 하지만은 7조 6,402억 같죠. 그런데 이 똑같은 당기 순이익을 기반으로 계산한 EPS가
굿모닝 신한증권에서는 44,907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동양종목장 지금의 이제 유한타증권이죠. 여기서는 46,113원으로 133원으로 계산했고, 우리투자증권 지금은 이제 그 NH투자증권이죠. 59,931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EPS를 계산하기 위한 주식수의 산식의 정의가 달라서입니다. 우선주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냐, 자기주식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선주, 자기주식을 다 포함해서 계산한 주식수가 제일 많겠죠. 계산상의 산식에서는 44,907원으로 계산됐고, 우선주랑 자기주식을 빼서 계산한 EPS는 59,931원으로 계산됐습니다. 10% 이상의 차이가 생기죠. 회사가 같고 당기순이익이 같은데 EPS가 이렇게 10% 이상, 약 15% 정도의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밸류에이션 하기 위한 PER 값 자체가 15% 이상 차이가 생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기 EPS FG라고 계산한 것은 FIM 가이드에서 자기네 정의에 의해서 계산한 EPS, 주식수 기준으로 계산한 EPS입니다. 당연히 같은 기준으로 했으니까 결과값이 같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산식 정의를 알고 내가 이용을 하면은 이 두세 가지의 차이도 내가 이제 구분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을 내가 좀 더 제대로 이제 활용을 하려면은 실제로 매번 직접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확실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남의 거를 비교한다면은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산식의 사례를 제시를 해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SKC,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금호석유화학, 그리고 롯데케미칼, 이렇게 4개 회사에 대해서 개별 종목별로 EPS, PER을 한번 산출해보고, 이 4개 회사에 대한 평균 EPS, PER을 한번 산출해보는 과제를 한번 해본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을 내시면은 한번 해보시면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계산한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 업종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본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FI0 바로 직전 연도의 확정치 기준이고, FI1 1차연도 예상치, FI2 2차연도 예상치, FTM 이거는 이 forward 12months의 개념, 향후 12개월의 전망치 기준, 그 다음에 이제 4Q 트레일링, 그 다음에 12개월 트레일링 기준으로 이제 각각의 계산을 해본 거고,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평균을 단순 평균, 그 다음에 가중 평균, 중간값, 이 세 가지로 한번 해본 겁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보면 보시다시피 같은 회사를 가지고 평균을 했는데 단순 평균이냐, 가중 평균이냐, 중간값이냐에 따라서 PER이 굉장히 차이가 생기죠.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PER, 업종 평균, 혹은 피어 평균을 쓸 때 흔히 우리가 이제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를 제외하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PER을 선택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서 이제 좀 한번 확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PER 과정의 이제 마지막 과정인데, 제가 이제 매 과정마다 이렇게 그 산식 관련 부분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PER과 관련돼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슈들, EPS 그러면 당기순이익을 주익수 나눴다라고 하는데, 연결제 당기순이익이면 지배주주 기속이어야 될 것이고, 이때 주식수는 수정평균 발행 주식수여야 된다. 그러면 수정평균 발행 주식수는 뭐냐? 이때 앞에서 우선주를 포함할 거냐, 자기주식을 포함할 거냐, 그리고 이제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하게 되면 권리락이 발생되거든요. 이 권리락의 기준을 언제로 하느냐? 왜냐하면 평균을 할 경우는 일할 계산을 하게 돼요. 1년 365일 중에서 이 주식수가 며칠 반영이 돼야 되냐. 흔히 얘기할 적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유상증자를 가지고 입자를 하려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게 되냐. 유상증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날짜가 뭐가 있냐면은 권리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일이 있고, 그 다음에 상장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날짜를 할 것이냐. 아마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중요하죠. 그들은.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권리락 일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 분석,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자가 중요하거든요. 돈이 들어와서 실제로 기업의 재무에 수익에 영향을 주는 날짜 언제입니까? 납입이 중요하거든요. 이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해요. 각각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뭐가 맞다 정답은 없어요. 어떤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은 그 판단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써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시면은 왼쪽에는 일반적으로 쓰게 되는 기준. 그러니까 만약에 의견이 굉장히 다르다고 할 경우 저는 가장 제가 생각할 때 많이 쓰는 기준을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오른쪽에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이와 관련돼서 고민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공감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될 것이고, 나는 좀 공감이 안 돼 라고 하시면 다른 기준을 쓸 수도 있겠지만 대신 다른 기준에 대한 근거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토대로 일관성 있게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수정이라는 개념에서 수정주가라는 개념, 그 다음에 수정평균 발행주수사라는 개념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수정 EPS는 사실은 수정 당기순이익에 근거한 EPS라는 개념입니다. 아까 수정 당기순이익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경상적이고 일시적인 손익 항목을 제외시킨 바로 이제 이와 관련된 항목인데, 사실은 이 항목에 대해서는 개념은 다들 공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도출하는 산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비경상적, 일시적인 것을 뭐라고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이 또한 이제 증권사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PER과 관련돼서 좀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이제 업종 혹은 이제 PER을 말씀드릴 때 이제 평균할 때 단순 평균과 가중 평균과 중간값, 특히 이제 중간값 같은 경우는 극단치가 있을 경우 아웃라이어를 문제가 있는 기업의 해소에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고려해야 될 산식 관련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상대 PER, 수정 PER 등을 한번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뭐 자세한 부분들은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뒤에서 말씀드릴 항목도 매 과정 끝날 때마다 이렇게 한번 산식을 정리한 거 있으니까 그때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5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